주간지는 시험 대비 들어가도 3월까지는 주간제 나갈 건데 다음 주에 시험 대비 들어가면 한 주 정도 주간제가 따로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12차까지가 나가게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저는 굳이 시험 때를 멈추는 게 낫지 않나 하지만 그건 뭐 입장이에요. 17회는 페이지로 하면 275쪽이죠. 그죠? 275쪽일 거고 시험 관련사항은 주말 정도 해서 강의실하고 안에 한번 나가긴 할 거고요. 원장님만 원장님 보내줄 거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저랑 수업하는 분은 저랑 또는 김준생하고 수업하는 분은 김준생이 보낼 겁니다. 각자 아마 학원번호 나가긴 할 건데 나갈 거고 저하고 수업하시는 분 제가 아마 주말 정도에 따로 전화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 어디까지 할지 몰라서 지금 화작하고 원매하고 문학 독서를 지금 동시에 다 정리하고 있어서 머리가 지금 뽀개 될 것 같거든요. 그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세 개가 거의 지금 하나씩 막 지문 정리하고 있는데 한 거의 60개에서 80개 입학하기 때문에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일단 뭐 17회는 이번 거는 그러니까 뭐 17번, 19번, 19번 다 등급은 좀 높은 편이에요. 그 17회 같은 경우는 2021년 모의고사인데 4월 거죠? 1등급 것이 아마 타작 기준에서 94점 정도 1등급이고요. 그 다음 90점까지가 2등급, 80점까지가 3등급. 그 다음 74점까지가 4등급, 요 정도 나왔던 거고, 엄매 기준은 91점 1등급, 85점이 2등급, 76점이 3등급, 69점이 4등급. 요 정도 나왔던 겁니다. 왜요? 네, 그 정도 나왔던 거고요. 아, 왜 이렇게 높냐고요? 아니, 왜 이렇게 낮냐, 이거. 자, 뭐, 일단 그렇고요.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독서론이 없죠. 그죠, 맨 앞에. 독서론이 없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네, 뭐, 그건 뭐, 얘네가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근데 이건 2021년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인 게, 실제 2021년에 봤던 3월 것도 독서론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편이었고, 실제 2021년에는 다 없어요. 그러니까 6월 평가나 그런 걸 볼 때도 6월 평가는 있었네요. 6월 평가는 있었고요. 그 다음 실제 수능에서도 독서론은 있었는데 3월, 4월에만 없긴 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런 거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앞에 1번 오답률 조금 높았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그 다음에 4번의 오답률도 좀 높았고요. 그 다음 그냥 순서대로 8번의 오답률도 좀 높았고요. 그 다음 뒤쪽에서는 8번 쪽, 그 다음 34번 쪽, 요 정도에 대한 오답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맨 마지막 지문은 33, 34 오답률이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순서대로 맨 마지막 걸 거의 놓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문학 치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얘는 오히려 복잡한 거는 18회 하나 있고요. 18회가 조금 약간 복잡하고 좀 그런 편이긴 합니다. 얘는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게 애들 입장에서는 7, 8번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비문학은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한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앞에 현대시도 다 처음 봤을 거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고전시 같은 경우도 작품은 되게 쉬운데 중간에 조금 특이한 구성이 들어가 있죠. 지문 자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성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사실 없는 구성이고 그래서 조금 특이한 구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조금 좋은 문제가 여기서는 36번 정도 문제가 좀 좋은 편이고 그 외에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봐도 돼요. 문법도 일단은
그 정도의 의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혹시 간단한 총평 정도고. 은동아님 숙제 다 하셨나요? 돼 있는 거 같은 건 또 뭐야? 그럼 여기까지 돼 있고 그 다음부터 안 돼 있다는 거야? 뭐 그런 건가? 자, 뭐 딱히 질문 없으면 그 뒤에 그 17부터 20쯤으로 봐보세요. 일단 오늘 이거 2시간 만에 끝나겠고, 이거는 그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해석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다 같은 경우는 빈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기출빈도를 보면 늙으면 연결된 거. 그 다음 나도 좀 많이 나왔어요. 이 두 개는 기출빈도가 되게 높고요. 나머지는 상당히 떨어져요. 두 개 보면 좀 그런 건데, 이거는 따로 얘네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가 위에 있는 글, 그 다음 중간에 다하고 나 사이 글, 마지막 글을 보면서 가나다라 바까지에 대한 기본 해석이 다 들어옵니다, 사실. 그래서 큰 틀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온 건 보기 자체를 다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조금 보는 건 필요해요. 문제 다 보진 않을 거고 해석하고 18번 정도만 봐볼게요. 18번은 오답들이 여기서 제일 높은 거기 때문에 이거 문제만 좀 봐볼게요. 그리고 해석하면 17번은 자연스럽게 답이 나와요, 당연히. 자, 처음에 나오죠. 늙음은 시기에 등장하는 보편적인 화제 중에 하나이다.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꾸 늙어가고 유한한 존재니까요. 17번이요.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바꿀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늙음 자체는 보통 나오게 되면 뭐랑 연결돼요? 당연히 시간이나 또는 유한하거나 이런 것과 연결해서 통상적으로 인생부상이나 이런 단어하고 연결시켜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자, 이런 화제를 삼는 시도들 중에는 화자는 늙음으로 인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을 상실하거나 서글퍼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늙음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거나 삶을 즐기며 늙음에 대한 서글픔을 잊고자 하는 화자가 작품에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되게 애매하게 얘기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자연적인 걸 얘기할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걸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슬픔에 관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즐기면서 뭐 늙은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보통 많이 보여주니까 각자 찾으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가나다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글을 보세요. 그러면 가나다에 대한 해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가나다는 자연물을 끌어들여서 다음에 뭐 나오죠. 늙음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표현한 작품인데, 가는 무한히 지속되는 자연물의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출하며 유흥을 계속 즐기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나는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노화를 견주어 표현하면서 인생 즐기면서 서글픔을 달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행 화자는 자신의 상태를 자연에 비유하지만 순환하는 자연과는 다른 모습을 통해 늙은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다 나왔잖아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가하고 나는 어쨌든 뭐 한다는 거야? 받아들인다는 거고, 다는 짜증내고 있는 거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를 보면 나오죠. 나의 미평한 뜻은 1월의 못난이 9만리 장전에 무슨 일을 배워서 주세계 5,7,9 미운 몸을 왜 이렇게 빨리 늙게?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결국 뭘 보여줘? 자꾸 늙어가니까 그건 안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색이라는 것 자체가 뭘 보여줘? 유흥을 즐기는 거죠. 늙어가는데도 계속 즐겨. 근데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시에서. 늙으니까 먹는 것도 힘들어. 젊을 때 많이 먹어야 돼. 왜냐, 늙으니까 이제 먹는 게 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술도 잘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역시 젊을 때 많이 먹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결국 늙는 거는 뭔가 세포 분할이 점점 덜 되는 거니까 슬프다는 건 다들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슬퍼할 거냐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냐 차이가 있겠죠. 늙은 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갈 때는 청산인데 올 때는 황산이다. 이거 의도대로 좀 데리고 맞춰놨죠. 산천도 변하는데 랜드란이 늙을 것이냐? 산천도 변하니까 내가 안 변할 거야? 나도 변하잖아. 도와라. 절인된 인생이니 그냥 놀자. 어차피 늙을 건데 그냥 받아들이고 놀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다. 동풍이 문득 불어 눈을 다 녹여버리니 사면청산에 내 얼굴이 나타나는구나. 귀 밑에 해묵은 소리를 녹을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 귀 밑에 해묵은 소리가 늙음일 거고 백발일 거잖아요. 이거는 뭐 할 수 없어. 녹을 수가 없어. 말 그대로 늙은 거는 그냥 받아들여야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 라마바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오는 쪽을 보면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나오죠. 나는 젊고 활력이 넘치는 소년들에게도 세월이 공평하게 흐른다는 것을 자연의 이치를 제시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태도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쉽게 가면 니네도 언젠가 늙는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죠? 저주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많은 덧없는 세월이 인해 늙어버린 현재 욕심과 대비되는 소년시절의 마음을 타자화시켜서 늙어도 소년시절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 자체도 걸고 있다. 쉽게 보면 늙긴 늙었지만 마음은 젊었어요. 그러면 소년들이 그러겠죠. 뭐래? 어차피 늙은이 주제. 이러겠죠 소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주제가 되게 마음에 안 드네. 내가 늙어가고 있어서 그런가? 그 다음 반은 늙음의 문제를 자신이 모시는 어머니와 관련되어 생각하는 화자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보다는 북땅에 계신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며 효를 실천하는 화자의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라마바를 볼게요. 소년 청춘들아 백발노를 잊지 마라. 치우침이 없는 하늘 아래 랜드를 얼마 전에까지는 젊었었다. 우리도 소년락이 어제인 것 같았다. 우리도 과거에는 젊었어. 쉽게 가면 너도 지금 젊지 언젠간 나처럼 늙을 거야. 그러니까 비웃지 마. 왜? 늙는 거 우리만이 아니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늙고 서러운 줄은 모르나 늙거든 충강이 덧없어 백발이 나는구나. 하지만 마음은 소년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줄어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만 젊었다는 거잖아요. 이러다 뼈 부러지지 괜히. 그 다음 봐. 세월이 그렇게 물 위에 흐른 것 같으니 백발이 저절로 나는구나. 뽑고 또 뽑아 젊고자 하는 뜻은 물론 백발을 뽑는다고 젊어지진 않죠. 근데 마음이나 몸이 자꾸 젊고자 하는 뜻은 북땅에 어머니 계시니 그를 두려워하느라. 무슨 얘기냐면 엄마보다 더 늙어 보이는 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좀 젊어 보여야지 엄마도 뭐 할 거야? 아 내가 엄청 늙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덜 할 거라는 거지. 왜냐 아들의 늙은 걸 보면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아 이 아들은 저렇게 늙었는데 난 더 늙었나? 이럴 거니까 최소 엄마 앞에서 내가 뭐 할 거야. 백발은 보이지 말자. 우리 엄마 속을 팔 거니까.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효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이상과 같이 가나다나 바이의 시도들은 자연물과 타자를 통해서 늙음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한 이때의 타자는 타자화된 자아도 포함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18번의 문제겠죠. 자연물과 타자의 세계로 타자 자체를 자아로 규정한다면 자아와 세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 화자의 차이점에 들어온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에 주목한 것이며, 이질성은 뭐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조적인 부분에 주목한 것이며, 이와 반대로 자연물이나 타자 중에서 화자의 유사성을 드러낸 경우는 두 세계의 동질성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자연은 뭐한다? 안 변하는데 나는 변해. 어떤 경우 자연도 변하고 있는데 역시 나도 변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서 화자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함께 드러낸 경우에는 세계 자아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모두 고려하는 사고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 한다는 거야? 늙어가면서도 사회에 사니까 결국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 주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번에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1번에 보면 가에서 1월과 장처는 화자의 짧은 인생과 차이점이 드러나는 자아의 이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면 이 둘은 영원한 자연인데 나는 늙어가니까 이질성이 되는 게 맞죠. 반대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에서 청산은 황산의 변화, 화자의 유사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죠. 얘가 변한다는 건 인간처럼 젊었다 늙었다 변한다는 거니까 둘 다 동질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 세 번째, 적선은 동풍이 불기 전에는 화자의 유사점. 동풍이 불기 전에는 뭐 할 거야? 흰머리라는 얘기잖아. 근데 불고 난 후에는
흰머리가 사라질 건데 사람의 머리는 안 사라질 거잖아. 그러니까 백선은 사라질 수 있지만 인간의 흰머리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차이점 자체가 있으면서도 처음에는 둘 다 희었다는 동질성도 있는 거죠. 네 번째, 소년행각 시절이 유연하다는 점에서 화제의 유사점이 있다. 그렇죠. 젊은 시절은 어쨌든 유한하잖아요. 물론 언제까지는 젊음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30살 정도까지 30대까지는 젊다고 하고 40대, 50대 약간 늙었다고 하고 한 60대 넘어가면 좀 더 늙었다고 하고 80대 되면 자기가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느낌가? 뭐 그냥 객관적인 걸 보면. 그리고 소년행각의 시절이 현재 누리고 있다면서 화자의 차이점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화자는 현재 늙었는데 어쨌든 소년들은 젊었으니까 뒤에는 차이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마에서 마음은 소년 시절과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화자의 유사점이 소년 시절 이후와 다르다는 점이. 근데 소년 시절 이후에도 뭐 했어요? 이렇게 소년 자체의 시절에도 마음 자체는 뭐예요? 소년과 같다. 근데 소년 시절이 아닐 때도 마음은 뭐한다? 마음은 소년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과거나 지금은 항상 똑같아 이런 거니까 이거는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점이죠.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7번도 그러면 3번이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이것은 자연의 원리 인정해서 늙음에 대해 한탄한 자신을 후회하는 모습이 있다 라고 나오는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귿에는 삼위의 청산이 내 얼굴 자체에 나타나는구나 라고 나온 게 디귿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뭐 한다는 거야? 이거는 한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역시 흰머리는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런 걸 얘기한 거니까 여기는 뭐 자기의 주관적인 형사 자체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냥 있네 이 정도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은 슬플 거야 이렇게 도식화를 시키지 말라는 거죠. 늙어도 안 슬픈 사람도 있거나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나 아니면 극복하는 사람도 있거나 그냥 슬픈 사람도 있거나 이런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 질문 정도를 봐주세요. 30부터 34. 이건 33, 34만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어쨌든 이 질문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압축이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압축을 왜 하는 거야? 압축을 하는 이유. 용량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생각해요. 용량은 줄이길 원하는데 화소나 화질이 떨어지는 것도 싫잖아요. 그죠? 시계감이 영어로 다운받았어. 근데 하드에는 한정이 있잖아. 하드가 뭐 100기가 뭐 이렇게 나올 수, 100테라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지금 최고가 아마 개인이 쓰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만약에 전원 자체를 따로 외장으로 빼지 않으면 아마 8테라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안에 내정으로. 근데 그 이상은 힘들죠. 8000기가인가? 막 그 정도까지 가능한데 보통 요새 다운받으면 영화 같은 경우, 드라마 하나 같은 경우는 2에서 3기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받아보면. 근데 이게 니네하고 또 잘 안 어울릴 수 있는 게 요새는 영화 잘 다운받는 게 아니라 그냥 실시간으로 뭐 넷플릭스도 뭐 쿠팡에서 보니까요. 그죠? 이런?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고민하죠. 핸드폰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같은 경우는 고민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니네들 그런 거 잘할 거잖아. 남자들은 잘 안 하는데 여자들은 꼭 음식장 찍고 막 이런 거 잘 안 하는 말고 가끔 하다가 옛날 여자친구 보면 꼭 찍어서 올리다가 사인에다가 옛날엔 싸이월드 많이 했으니까 요새는 그렇죠. 뭐 싸이월드를 하죠. 싸이월드 자체가 없잖아. 예. 니네 뭐 인터넷 올리든 됐어 하지 마. 대학 가서 어쨌든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어쨌든 그래도 이게 그런 얘기고 실제로는 문제가 되게 특이한 게 보기 하나를 가지고 세 문제를 냈죠. 실제로 이렇게는 잘 안 나오는데 보통 만화마다 두 문제 나오는데 이건 세 개를 동시에 걸려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혹시 자기는 펜과 열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죠. 네. 동환이도 그 정도는 아니죠? 어차피 넌 나중에 군대 가면 해야 돼요. 자연행대도 모이거나 사회 정대로 모이거나 모이긴 모여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혼자 가서 그냥 진지하게 갈 수 없어요. 보통은 4명 정도나 6명이 모여가야 돼요. 모르겠네요. 요새는 그런지.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혼자 따라가는 거는 저도 제대하기 한 달 전에나 그랬고 그 전까지는 같이 가야 돼요. 그것도 눈치 보서 빨리 뛰어가는 거죠. 이게 왜 물어봤냐면 이렇게 지금 가해 보면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가죠? 그 다음 나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맞잖아요. 그럼 해부로는 4개고 열은 지금 2개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2개 정도가 노면 표시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2개를 노면 표시했으면 우리가 보면 느끼는 게 있죠. 이거 그림만 보면 어쨌든 이렇게 된 게 뭐라고 나와서 색상 정보 이런 색상에 대한 정보 자체가 추출되어 있는 상태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는 추출이 안 됐다는 건데 추출된 개수는 서로 어때요? 동일하죠. 추출된 개수는 동일한데 동일한 행에서 됐느냐 다른 행에서 넘어갔느냐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딱 봐도.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게 얘하고 얘죠. A하고 B하고 나오고 또 여기 C하고 D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말도 중요하지 이 위치도 중요하지만 어디도 중요해. 그 밑에 있는 BCT라는 말과 그 다음에 양자라는 말도 되게 중요하죠. 둘의 문단 자체가 다를 거니까요. 그리고 지문대로 본다면 이건 지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읽은 대로 본다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를 저주파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이 이렇게 위치한 거를 우주파라고 얘기하죠. 일단 보기 자체는 이 정도까지는 읽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근데 이거 저주파, 고주파는 5번째 문단에 잘 나왔으니까 이거 제가 이거 설명할 건 없으니까 그냥 보는 거고 33번을 보세요 한번. 좀 필요한 문단은 이제 필요해서 왔다 갔다 거꾸로 볼게요. 자, 위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 색깔이지 않은 건데 1번에 보면 가에는 색상 정보 자체가 하나도 추출되지 않은 행이 있다. 그래서 행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행을 보면 아예 까맣게 표시된 게 없으니까 얘는 하나도 추출되지 않은 행이 있죠. 나는 근데 없습니다. 나는 어쨌든 하나도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 이번에 볼 때 나의 샘플링을 AJB로 나타낸다면 4대 1대 1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문대로 본다면 J라는 건 가로와 수의 개수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 A라는 거는 화소 첫 번째 행을 얘기한 거고 B는 두 번째 행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각자 J, A, B라고 할 때 얘는 전체가 딱 4개니까 4개가 된 거 얘는 첫 번째에서 하나 추출됐으니까 1 얘 하나 추출됐으니까 1 이렇게 나온 게 정상적이죠. 이런 얘기예요. 만약 나대로 한다면 4, 2, 0이 되겠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가하고 나는 샘플링 비율은 다르지만 추출된 색상 정보의 개수는 동일하다. 그렇죠. 아까 가를 볼 때는 4, 2, 0이니까 이 차이를 가지고 보면 서로의 비율은 다르지만 둘 다 똑같이 어쨌든 뭐 할 거야?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나왔다는 면에서는 같죠. 라고 하니까 3번까지 정답이 아니에요. 네 번째, 가하고 나에서는 추출된 12와 CR의 각각의 개수만큼의 Y 자체가 추출된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지문을 봐야죠. 조금 지문에서 네 번째를 보면 그 JAB 연결되는 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네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정도에 보면 나오죠. 샘플링에서는 밝기 정보를 나타내는 Y는 모두 추출되고 색상 정보를 나타내는 12와 CR은 인간의 눈이 색상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추출된다. 그럼 무조건 이 설명들을 움직인다면 Y의 개수가 제일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Y는 개수가 많고 C하고 12하고 CR은 적은 거잖아요, 개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4번처럼 12와 CR의 각각의 개수만큼 Y가 추출되는 건 말이 안 되죠. 무조건 개수를 볼 때 Y 자체가 어쨌든 얘보다 많은 거니까 얘네 개수보다 Y의 개수는 무조건 더 늘어나는 게 정상적이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자체가 4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개수 자체를 볼 때 무조건 이의 숫자 자체가 많다고 나왔으니까. 그럼 마지막에 지금 1분만 추출된 거는 당연히 시각적 특정을 고려한 거 방금 전에 읽었죠. 그 5번은 자연스럽게 4번 나오면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4번.
34번을 혹시 틀린 사람 있나요? 혹시 34번이 틀리면 뒤에 18회가 굉장히 짜증납니다. 18회에서 경제 문제가 왜냐면 이게 훨씬 더 간단한데 18회는 굉장히 더 짜증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18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끈기가 필요해요. 짜증나지만 하나씩 대입해서 풀어보는 과정. 이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아예 그래서 숫자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고3 거는 어떤 게 있냐, 난이도 조절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네가 직접 숫자 집어넣어. 임의의 수. 이런 게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귀찮은 것들이 나옵니다. 저도 아까 계산하기 싫어서 발버둥 쳤지만 결국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 왜? 이제 끝났으니까. 수업 준비가. 아직 내가 물론 이 수업 준비도 수업 준비지만 지금 내신 때문에 머리 터질 것 같아서 지금 이틀 동안 계속 내신 그거 타이핑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준비를 아까 3시간 정도 하고 나서 모의 선생님을 막 밀어붙였거든요. 거의. 어차피 문학은 다 기억났어. 이렇게 한 20분 만에 끝난 거라고. 비문학은 아까 조금 개개개 본 겁니다. 자, 1번에 보면 A와 B는 양자화 과정을 거치면 0이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DCT하고 연결된 거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럼 DCT는 어디 나와? 6번째 문단에 나오죠. 그죠? 근데 6번째를 가지고 움직일 때 실제로 0이 나오는 거는 뭐만 나와야 돼? B만 나와야죠. 고주파만 0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고주파의 성분의 행렬값은 0을 만들기 위해 큰 상수로 나눈 뒤 반으로만 나오는데 저주파 행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B만 0이 된다라고 해야죠. 두 번째, 답은 되게 쉬워요. 2번에 멈출 수 있어요. 왜냐면 A와 B는 저주파와 고주파인데 양자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상수 사용한다라고 나오는데 분명히 저주파는 뭐 했어요? 작은 상수로 나눈 뒤 반우리만 나오는데 고주파는 큰 상수로 나눈 뒤 반우리만 나오니까 저주파하고 연결된 거는 작은 상수잖아. 그럼 얘하고 연결된 게 큰 상수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상수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죠. 일단은 답은 되게 쉬워요. 근데 이 답을 만약에 넘어가면 이제 성공부터 되게 헷갈립니다. A의 절대값보다 C의 절대값이 크다라고 나왔는데 절대값은 뭐가 더 큰 거야? 뭐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둘 중에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 사실 지금 정답이 2번이면 3번은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거 3번이 그 틀렸다는 거면 A의 절대값보다 C의 절대값이 클 수가 없겠지. 거꾸로 간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답을 다 알고 가는 건데.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양자하고 연결돼서도 봐야 되는 것도 있죠. 지금 DCT 결과하고 양자를 갖고 보는 건데 DCT 얘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DCT라고 나와 있는 형태에서 같이 움직일 때 그런 얘기 나오죠. 그 5문단에 보면 전처리 과정 후에 DCT라고 불리는 전환 과정이 진행되는데 DCT란 샘플링 화수의 정보들을 주파수로 변환하여 주파수의 영에 따라 규칙적으로 분리된 데이터를 남는 과정인데 DCT는 효율성으로 해서 가로에 8개, 세로 8개 화소 블록된 행렬의 기본단이 진행되고 DCT가 수행되면 인접한 화소들 간의 정보 차이가 작다는 것을 나타내는 저주파 성분은 행렬의 왼쪽 위로 차이가 크다는 걸 나타내는 고주파 성분은 행렬의 오른쪽 아래로 보여서 그대로 그림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파수 영에 따라 분리된 행렬가로 분리되고 이렇게 분리된 저주파 성분의 절대값은 고주파 성분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면 이 DCT 안에서는 이런 저주파하고 고주파를 가지고 올 때 뭐 할 거야? 이런 절대값만 가지고 움직인다면 무조건 저주파가 더 크다는 거잖아, 일단. 그죠? 근데 3번 자체를 보면 지금 뭐하고 있어? A하고 C를 하잖아요. 근데 설명대로 얘도 저주파고 얘도 저주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왜 A의 절대값보다 C의 절대값이 크다라고 했는데 C 자체는 클 수가 없는 게 얘는 그냥 절대값만 얘기하는데 분명히 그 다음에 나온 아까 육문단 양자화 과정에서는 나눠야 되잖아, 작은 상수로. 그러니까 나누는 거니까 당연히 이 숫자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양자화 과정에서 무조건. 그러니까 일제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절대값 나오고 여기서 나누니까 얘가 더 작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추론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4번은 지금 얘기 안 해도 되죠.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그럼 5번. C의 절대값이 D의 절대값보다 작겠군이라고 하는데 D는 무조건 0인데 C는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이건 딱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지 진짜로 뭘 이거 계산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떤 숫자가 나누는지 어떤 숫자가 나누지 않는지는 판단을 해보라는 얘기죠. 근데 자꾸 뭐 나오잖아요. 그런 거 자꾸 문장을 빼는 거고. 자, 그럼 이제 18회를 한번 넘어가세요. 18회 2020년 점점 현재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하니까 숙제가 안 나가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만약 허전할 거니까 고3인데 숙제가 없으면 좀 그렇지 않나 라고 해서 숙제 검사를 각자 할 겁니다. 원장님이 제가 숙제는 낼 겁니다. 검사는 원장님이나 또는 저나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할 게 없는 게 저는 원장님이 이렇게 숙제 내라고 얘기하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는 것 뿐이니까 저를 오버하지 마시고. 그리고 당연히 다음 주 수요일 날 모의평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할 거예요? 또 제가 뭐 문자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물어보거나 해서 성적 확인할 겁니다. 근데 작년에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제가 문자했더니 원장님한테 내신 대비하면서 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라고 했는데 원장님이 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또 성적을 속이지 마시고 그냥 문자하면 그냥 보내주세요. 그런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오답률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2022년도 거는 좀 높아요. 화답 기준은 98점까지 나왔고요. 1등급이. 그 다음에 92점이 2등급, 82점이 3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98에서 96 사이에요. 명확하지 않은데 그 정도 사이에서 나왔던 거고, 엄매는 92에서 94 정도가 1등급이고 88에서 86 정도가 2등급이고 79에서 76 정도가 3등급 정도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앞에보다 훨씬 높죠. 어쨌든 문제는 높고, 하지만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보면 그냥 순서대로 볼 때 13번은 오답률이 되게 높습니다. 13번, 12번 보통 13번 자체를 연결시켜보면 12번 문제 자체를 맞춰도 13번은 틀린 애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12번 자체를 틀린 애들은 13번도 당연히 틀려 정상입니다. 문제 자체가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12번이 훨씬 더 쉽고 13번은 조금 문제가 짜증나요. 복잡한 게 아니라. 그리고 애들이 페인트적으로 당한 게 있어요. 영업 레버리지도가 두 번째 문단 나올 때 이따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공원이익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건 높으면 무조건 좋겠지라고 잘못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높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자체를 보면 그런 것들은 좀 페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 오답률 높은 게 그냥 넘어가면 16번 그냥 오답률이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25번의 오답률이 문학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25번이 전체 오답률 1순위예요. 그런 경우 있고, 네, 이 정도 였던 것 같아요. 그 하나 정도를 더 꼽아본다면 22번 그냥 오답률도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는 문법 같은 경우는 38번의 오답률이 엄매 본 애들한테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38번이 전체, 그러니까 엄매 본 애들한테는 오답 5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 문제가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얘기했죠. 암기 문장이나 견문장은 어쨌든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실제로는. 그 외 나머지 거에서 우리가 문법에서 조금 염두해서 봐야 될 문제는 39번입니다. 39번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얘도. 그리고 이제 문제가 불친절해. 39번을 보면 이제 밑줄이 없어요. 알아서 니네가 현대 어플에서 밑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아요, 문제 자체가. 근데 이런 문제 이제 보면 느끼는 게 사실은 주체계측 상대의 그 선언 범위를 외우지 않아도 되긴 해요. 안 와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
솔직히는 이런 생각이 들죠. 역시 그래도 외우는 게 좀 더 편한데?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외우고 있으면 시간 자체를 좀 더 줄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안 외우면 시간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앞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생깁니다. 그리고 39번이 2번 정도의 두음 법칙은 이제 알 거잖아요, 솔직히. 39번의 두음 법칙을 모르려면 이런 정도면 이제 이건 단어 공부하셔야죠. 몇 번 얘기했지만 단어 모르면 죄악이니까 단어는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간단한 총평은 이 정도고, 9번이 여긴 안 했지. 여긴 안 했지. 너 주말에 나와. 중간에 딴거 같네. 아니 너 주말에 나오라고 나왔어. 주말에 나와서는 나와서 숫자부터 갖고 가. 어차피 그리고 너 수업 때는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다 해서 형이 형하고 수업 끝나면 나 보고 가. 나 어차피 내일하고 모레 수업 12시 반이면 다 끝나. 그러고 없어 수업이. 고2 애들 내신 대비가 하는데 내가 고2 내신 안 들어가잖아. 뒤에가 다 고2 반인데 싹 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업이 없어요. 수업이 없지만 12시 반부터 10시까지 대기해야 돼요. 저희는 퇴근 일찍 시켜준 학원이 아니에요. 그 와이프가 뭐라고 해? 오빠 12시 반에 끝나면 퇴근 안 해? 못해. 왜냐면 퇴근 안 시켜줘. 퇴근을 못해서. 어차피 집에 가도 어차피 뭐 내신 대비 준비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내신 대비 준비하다 전기값 깎게. 좋네요. 그죠? 목사도 바로바로 뽑아냈으니까 좋네요. 네, 그냥 긍정적 받아들이려고요. 이거 뭐 짜증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일단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딱히 없나요? 왜 아무나 딱히 없는 거? 이것도 그냥 오답들의 근거 볼까요? 조현님 혹시 12번 13번 다 맞았나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는 뭐야? 안 맞았어요. 왜 다 맞은 줄 알았잖아. 혹시 그러면 15번 16번 맞았나요? 아니요. 아, 혹시 이해했나요, 다? 다는 안 한 거. 다는 안 한 거 같은 것도 뭐야? 그럼 뭘 이해 못했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니네 어차피 질문 없을 것 같아도 12번, 13번은 볼 거예요. 일단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봐야 되고, 실제로 12, 13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뒤에 있는 사실 15, 16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뭐 문제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사실 13번도 알고 보면 복잡한 건 아닌데 이 표를 보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어디서 움직이냐면 중간에 있는 이 영업 레버리지도의 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그래야지 이제 밑에 볼 때 영업 변동기가 뭐고 영업 고정비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1문단부터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문단까지는 읽고 나머지 필요한 것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찾을게요. 이게 작년에도 이 질문 하는데 시간 되게 어려웠어요. 이 질문 하나 자체가. 작년 애들이 그랬거든요. 하기 싫어요. 막 이렇게 자꾸 뻗쳐대는 것들이 있어갖고 이 질문만 거의 제가 30분 받은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나오죠.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지출되는 영업비, 기업이 타인의 자본을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재무비로 구성된다. 영업비는 다시 원재료 구입비, 소모품비 등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영업변동비와 혈비나 사무실 자체의 임차료 및 유지비용, 그 다음 직원의 임금 등의 생산량과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이 영업고정비로 구분되는데, 이런 고정비는 기계설비의 구입, 공장 신설, 시설 확장 등과 같이 기업이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피유동자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기대대 역할을 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건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죠. 이런 영업에 대한 변동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한 고정비라는 게 있는데, 변동과 고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예 대놓고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이런 원재료에 대한 구입비 또는 소모품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영업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영업에 대한 변동비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볼 때 고정비란 거는 이런 기계 자체의 성질에 도입을 인정하거나 또는 공장 자체를 신설하거나 또는 시설 자체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정비 자체는 지금 보면 인철 그다음에 그 은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형태를 볼 때 결국은 얘네들은 항상 고정적이고 이것들은 변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임금은 1년 내내 변할 수 있죠. 근데 달마다 바뀌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보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달마다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이런 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이라는 게 뭔데?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비유동자산은 당연히 못 움직이는 거니까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비유동자산 투자는 때로 영업위협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영업위협은 기업의 영업 성격이나 영업비의 성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영업이익의 변동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때 기업은 투자 정책이 영업이익과 영업위협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도구가 필요한데 이때 이용된 도구가 바로 영업 레버리지 도구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랑 연결돼 있어? 투자 정책이 영업이익과 영업위협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때 이걸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는 기업의 매출액이 변동할 때 영업이익이 변동하는 정도로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공헌이익이란 매출이 실제로 기업의 이익에 얼마만큼 공헌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매출에서 영업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고 영업이익이란 순수하게 영업비를 통해 벌어진 이익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헌이익에서 영업고정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식에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보면 실제로 이런 얘기잖아요.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 자체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똑같이 영업에 대한 변동비 여기다 지금 영업에 대한 변동비를 빼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된 건 뭐가 똑같다? 공헌이익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곧 뭐다? 영업 레버리지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면 공헌이익과 영업이익 자체 얘기보다 1문단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여기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크다 작다를 보면 결국 여기가 연결되면 이게 크면 얘도 커지겠죠. 반대로 이게 크면 얘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진짜로 이 얘기라는 게 아니라 거의 여기하고 연결되는 일부를 해요. 자, 위의 수식은 영업고정비가 클수록 영업 레버리지도가 커진다는 걸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거는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 알려주는 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게끔 나와 있는 선지들이 있어요.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런 영업에 대한 고정비 자체가 크다는 거는 무조건 뭐다? 이 영업에 대한 레버리지도도 무조건 크다는 걸 의미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뭘 계산해보거나 이걸 그냥 책으로 본다면 의문 가지고 계산해보겠지만 지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이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죠? 이게 그리고 나오죠. 다시 말해 고정비가 클수록 영업 레버리 효과가 증가되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당연하지. 왜? 이게 커지는 거니까 그냥 증가라는 얘기니까 두 번째 말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매출액이 10억 원, 영업변동비가 6억 원, 고정비가 2억 원이라면 이 기업의 공헌이익은 매출에서 영업변동비를 뺀 금액인 4억이 될 것이며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영업변동비와 영업고정비를 뺀 금액인 2억 원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레버리지도가 계산을 하면 2가 나오겠죠. 이는
10%의 매출액의 증감이 있을 때 영업이익은 그 2배인 20%의 증감이 됨을 뜻한다 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12번 한번 봐보세요. 12번에 보면 적절한 걸 찾는 건데 1번에 기업이 소모품비를 많이 사용할수록 레버리지도는 점점 감소한다 라고 나오죠. 이게 의도적이죠. 그럼 1번에 볼 때 이 소모품은 뭐라는 글이 있어? 얘라는 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소모품이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영업 변동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 자체를 많이 사용할수록 레버리지는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1번 사진은 얘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실제로 이런 영업에 대한 레버리지도 자체는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가정에는 문제가 없죠. 가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항상 가정은 별게 없는 거고 맞는 얘기고 가정에 따른 여기가 맞는지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가정 자체가 문제는 아닐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영업 변동비 자체가 늘어나면 당연히 레버리지도가 감소할까요? 이렇게 뭐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뭐 매출액을 이거 그대로 보면 매출액 4로 보고 처음에 영업분들이 이렇게 1을 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예를 들어 4에다가 1을 보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면 되죠. 이렇게 하나를 가정해보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어차피 변동비가 증가니까 1을 보고 그럼 4에다가 2에다가 1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실제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잖아요. 머릿속에 남는 대로 하나 자체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면 최초에는 얼마 나와요? 최초에는 1.5 정도 나올 겁니다. 괜히 2분의 3 나올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돼서 실제로 움직이면 얼마 나와요? 2가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뭐랬어요? 이렇게 커지니까 이 숫자가 커지니까 증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이게 이렇게 해볼 수 있어야 13번을 맞춰요. 근데 여기서 이걸 못하면 못 맞추죠. 왜냐면 우리가 그리고 간단한 생각해보면 얘가 커지는 거 자체는 마이너스가 있는 금액 자체가 그냥 늘어나는 거니까 얘가 당연히 감소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걸 우리한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얘를 맞춰보면서 이메일 숫자를 갖고 뭐 10을 넣건 15, 뭐 16 이렇게 집어넣든 뭐든 해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제일 좋은 건 가장 낮은 숫자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계산 자체가 안 복잡할 거 아니에요. 숫자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를 봐봐. 두 번째를 볼 텐데 그럼 1번은 정답이 아니죠? 증가하다 나오니까. 두 번째, 기업이 만약에 영업에 대한 감소를 위해서 비유동자산을 처분하면 근데 비유동자산이라는 게 뭔데?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정비를 얘기한 거죠. 그죠? 이런 고정비 자체를 처분하면 이런 영업에 대한 레버리지도는 감소한다 라고 나오죠. 이번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 처분하면 비유동자산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까 나오는 공장시설, 신설, 시설 확장, 기계설비 구입 이런 건데 이게 전부 다 고정비하고 연결된 거죠. 이건 어떻게 했지? 아까 한번 또 까먹었어. 하면서 막 계속 복잡하게 뭐 해갖고.
근데 이게 세 번째 문단을 봐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건 있어요. 사실 지문을 안 봐도 지문을 보면 아까 세 번째 문단을 볼 때 고정비가 분명히 크면 영업 레버리지도 자체가 커진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이번처럼 비유동자산 처분한다는 거는 영업 고정비가 커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레버리지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에서도 찾을 수 있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2번 같은 경우는 굳이 계산을 안 해도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를 그냥 처분한다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것도 있죠. 만약에 뭐 2번 같은 경우는 저 고정비를 빼는 거니까 말 그대로 위의 형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를 하면 똑같죠 어차피. 그죠? 그럼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처분된 상태잖아요. 이미. 근데 만약에 처분하지 않을 거면 실제로 뭐가 나올 거예요? 처분한 자체를 안 한다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4, 2, 1 4 똑같이 1 하고 4, 1, 1 이렇게 하면 처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뭔가 1.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해봐도 실제로 남겨둘 때 1.5인데 실제로 처분하면 1로 줄어들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이번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지문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1번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2번도 이렇게 해보면 답은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는. 그러면 정답은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 기업이 생산에 대한 시설을 확장해서 생산 규모가 커지면 뭐가 커진다는 거야? 고정비 자체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분명히 왜 했어? 세 번째를 갖고 볼 때 영업 고정비 자체가 계속 커지는 거는 레버리지가 커진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네 번째 문단을 볼 때 영업 고정비가 증가하면 영업에 대한 이익이 확장되면서 생산 규모 확대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고 단위 생산 원가는 훨씬 저렴하게 되어 매출액이 증가할 때보다 종전의 소규모 생산 시설을 유지할 때 영업의 증가폭이 더 커진다라고도 나오죠. 근데 세 번째 문단만 봐도 이미 3번까지도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풀 때 얘도 마찬가지고 다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쉬우니까 일부러 이쪽으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풀 때 얘는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페인트죠. 아예 이거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 푸는 게 편하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미 얘기 자체가 이걸로 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잡으면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 정도 하는 거 있으면 13번 풀었습니다. 사실 12번에 4번이 제일 쉬워요. 아까 레버리지 얘기할 때 분명히 이거 활용하는 거는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도구가 필요하더라고 두 번째 문단 나오는데 생뚱맞게 단위 생산 원가를 측정한 도구가 나왔으니까 지금랑 설명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그냥 내용성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5번 기업의 영업이익과 공원이익이 똑같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뭐야?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밖에 안 나올 텐데 이렇게 해서 똑같을 때도 이거밖에 안 나올 텐데 그러면 5번에 뭘 증가되거나 감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똑같다는 거지. 5번 선지는 그래서 되게 매력이 없어요. 왜냐면 1, 2번 정도에서 이미 이렇게 다 해서 만들고 갑자기 5번에서는 자 이따 답은 다 끝났으니까 얘 하나 정도 이용해주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5번을 보면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근데 귀찮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13번 한번 봐보세요. 13번. 자 13번은 지금 보기에 이런 말 나오죠. 동그라미 기업은 작년에 A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개당 10,000원에 100만 개를 판매했고 영업 변동비는 개당 9,000원을 유지했다. 올해는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B의 생산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했는데 B 생산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100만 개의 제품을 판매할 때 영업 변동비는 개당 2,000원이 감소하며 7,000원 내지만 20억 원의 영업 고정비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다음엔 판매량이 10% 증감했을 때 나타난 표현이다. 그래서 재료 상태와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 자체를 지금 각자 A와 B를 보여줬죠. 1번에 보면 A 생산 방식을 유지한다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라고 나오죠. 왜? A 방식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A 방식을 보면 얘 그대로 이용하는 게 영업 레버리지인데 A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제로 상태를 볼 때 영업비에 대한 고정비가 빵이죠. 근데 B를 보면 영업 고정비 자체가 20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할 거야? A 생산 방식 유지한다면 레버리지 효과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선지는 볼 때 얘를 생각해 보면 이 중에 뭐가 다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기업이 비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을 할 때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영업에 대한 이익은 감소한다 라고 나오죠. A 쪽에서 이렇게 B 쪽으로 전환할 때 판매량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도 유지한다는 건 그냥 영의 상태를 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영업 자체의 이익은 뭐한다? 감소한다. 그럼 우리가 어디 봐야 돼? 여기만 보면 되잖아요. 영업이익은 여기니까요. 그죠? 그럼 A를 갖고 B를 갖고 정말 원론적으로 보면 A는 매출액이 얼마야? 100이죠. 그리고 변동비가 90이죠. 끝. 얘는 고정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B를 보면 재료일 때 얼마야? 매출액이 똑같이 100이죠. 그 다음 변동비는 70이에요. 그리고 고정비는 10이죠. 그럼 얘도 10이죠. 같잖아요. 그러니까 2번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죠. 왜냐면 2번에서 영업이익 자체를 고르면 어차피 뭐야? 대출이 나온 대로 이걸 본다면 매출액에서 뭐 해야 돼? 여기 나온 대로 보면 변동비 자체를 빼고 그 다음 고정비를 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둘밖에 할 데가 없잖아. 1번 선지에서 이미 얘는 고정비가 없다는 거 판단했잖아요. 이렇게 산수만 하면 정답 2번 쉽게 나오죠. 주원이가 찔린 이유 산수 안 한 거니까요. 그냥 산수는 귀찮으니까 어쩌라고 이러면 그냥 찔러요. 그래서 답은 되게 쉬워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끈기가 필요하다고. 12번도 그렇고 10번도 그렇고 이걸 계속 연결시키는 끈기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는. 3번을 봐봐. 동그라미 기업이 B의 생산 방식을 전환한 후에 판매량이 1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 자체는 30% 자체가 증가한다 라고 나오죠. 영업이익이면 이쪽인데 그죠? 실제로 이 3번 선지를 볼 때 똑같잖아요. 나오는 걸 가지고 본다면 어차피 위에는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가지고만 움직이는 거니까 처음에는 B 자체를 영인 상태와 10% 자체가 판매액이 증가한 상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3번은. 그럼 영인 상태는 지금 처음에 여기를 갖고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매출액과 영인 변동이니까 여기는 100에다가 70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100에다가 70에다가 10 정도를 해주는 값을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3 정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10분의 3이 나올 거니까. 근데 이렇게 10% 자체를 하게 되면 매출액 자체가 110이죠. 그죠? 11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변동비가 77이죠. 그 다음 밑에는 똑같죠. 110에다가 77에다가 뭐 해야 돼요? 영업고정비 자체가 20이니까 여기 20을 똑같이 해줘야죠. 뭐 잘못했나? 고정비가 아닌데 10 0에서 10을 한 게 맞나? 내가 지금 뭐 잘못했나? 여기 20이 20. 여기 20을 가져가죠, 그죠? 여기도 그쵸 똑같이 20을 가져가고, 그죠? 이렇게 원래 나온 게 20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가주면 실제로 13분의 33 정도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차이를 볼 때 3번에
영업변동비, 영업이익만 보는 거니까 이 차이만 보는 거잖아, 두 개를. 그럼 3번에 볼 때 1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30% 증가하는 게 없겠죠. 왜냐면 10에서 13으로 증가하는 거니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저도 헷갈렸는데 여기다가 20 들어가는 게 맞죠. 영업 구도비가 20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정답이 20 나올 거니까 다르겠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기업이 사업 전망을 부정적 예측한다면 A의 생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유리하겠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4번 선제 생각해 볼 때 분명히 현재 자체의 현황을 부정적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이거하고 좀 연결되는 게 어디냐면 마지막 문단을 잠깐 봐보세요. 마지막 문단에 뭔가 중요한 얘기 하나 깔린 게 있어요. 마지막 문단 처음 영업고정비가 증가할수록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확대된다는 사실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사업 전망과 관련지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사업 전망이 만약에 밝은 기업이 영업에 대한 레버리지가 높으면 이익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사업 전망이 흐린 기업이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으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중요한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적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레버리지 자체가 높으면 이건 나쁜 거라는 얘기잖아요. 긍정적일 땐 레버리지는 분명히 높은 게 좋은 건데 부정적일 때 이게 높으면 나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4번 선지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면 A와 B 자체를 볼 때 뭐가 더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지금 다 해보면 A 자체는 만약에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0이 나올 겁니다. 1이 나올 겁니다. 근데 B를 계산하면 3이 나와요. 이대로 각각 맞춰주면. 그죠? 4번 선지까지만 그렇게 해본 거니까. 그러면 4번에 볼 때 얘는 처음에 영의 상태로 보니까 100에다 그냥 90이잖아요. 여기도 100에다가 90 상태로 끝나죠. 왜냐면 얘는 뭐가 없으니까. A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없으니까 1밖에 안 나와요. B 같은 경우는 100에다가 70이고 100에다가 70에다가 20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아까 여기 나왔으니까 3 나오잖아요. 그럼 B 자체가 높아요. 부정적 예측할 때 높은 게 안 좋으니까 낮은 A랑 하는 게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계속 하게 돼 있다니까요. 문제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용하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2번이 밑으로 있다면 계속 3, 4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답으로 눈에 보입니다. 보일 거고. 그 다음 5번. A 생산 방식을 유지하면 영업비는 생산할 때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만으로 구성된다. 맞아요. 왜? A 생산 방식에는 고정비가 없잖아요. 고정비가 0이니까 당연히 변동비 90 이것만 가지고 움직이겠죠. 그리고 90, 81, 99라는 형태의 변동비가 계속 왔다 갔다 생산 방식에 따라 마이너스 10이다 0이다 10이다 있지만, 그 밑에를 보면 A 생산 방식의 고정비는 마이너스 10의 생산 판매량이 되던 그대로 유지하던 플러스 10이 되던 고정비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에 생산할 때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만으로라는 얘기는 변동비만으로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1문단을 가지고 움직일 때 변동비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고 고정비라는 게 이런 것들이라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니네가 만약에 나중에 회사 취직하잖아요? 보게 될 겁니다, 이 표. 보여줘요. 영업으로 뛰거나 경영으로 뛰면 이거 모르면 분명히 문제 생길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왜냐면 니네들한테도 니네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 이런 제품들이 향후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 거를 당연히 직원들이 계산하고 사장한테 보고하는 거니까요. 최종 판단이야 당연히 사장이 하겠지만 사장이 이런 것들 이렇게 계산하고 있겠어요? 안 해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밑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니네한테 모르겠지만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원래 공개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니네가 보기 싫던 뭐 하던 나중에 주식 같은 거 하게 되면 주식을 뭘 갖고 할 거야? 이거 판단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기업이 작년에 어떻게 됐고 뭐 했고 향후적으로 전망이 어떻다는 거는 이런 걸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현재 2025년이잖아요. 제가 확인해봤는데 아직 2024년께 기업들이 안 넘어왔어요. 2023년 거는 웬만한 기업들이 내보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안 보여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는 거야? 뭔가 쫄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 그 매장 개수 이런 거 있잖아요. 롯데리아나 뭐 이런 것들도 매장 개수도 우리한테 다 보여줘요. 인터넷 확인하면 다 가능하고. 봤더니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요 앞에 쭈루루 학원 앞에 있는 뭐 롯데리아, 그 다음 백다방, 베트캠에서 모여있잖아요. 쭉. 세 개가 지금 점포 개수가 다 떨어져요. 2021, 22, 23 형태가 점포수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점점 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포화였고, 사실. 롯데리아는 너무 포화였고, 백다방은 지금 계속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백종원 자체가 계속 뭐 구속할까 뭐 이러고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더본코리아라는 회사의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백다방이에요. 다른 그 25개의 그게 있는데, 브랜드가 있는데 25개 중에서 하나의 브랜드 백다방이 60% 이런 거니까, 저도 그냥 요새 백종원 그러고 있으니까 순서를 찾아봤는데, 요거에 백다방 무너지면 끝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이 60%니까요. 이미 니네 그런데 많이 없어졌잖아. 옛날에 비해서 한신포차 이런 거 니네가 얘기하기 싫고 한신포차 또는 뭐 새마식당 이게 많이 없어졌단 말이야. 옛날에 비해서는. 그리고 사람들이 욕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 홍콩반점. 맛이 없어. 맛이 덩어리치가 없어요. 심지어 얼마나 맛이 없냐면 백종원도 직접 가서 자기네 회사 솔루션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홍콩반점 가서 미안하다. 내가 직접 가서 여기 이거 유튜브로 올렸단 말이에요. 뭐 얼마 전에 백캠 때문에도 문제지만 나락가는 거 금방입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나머지 거 할게요. 식구에도 리드컷은 높아요. 식구에 같은 경우는 하적 기준에서 1등급이 96점 나왔고요. 그 다음 91점 정도까지가 2등급, 83점 정도까지가 3등급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업내 기준으로 92점까지가 1등급, 87점까지가 2등급, 79점까지가 3등급 나왔습니다. 이 정도 나왔던 거고,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는 제일 높은 건 18번이었고요. 18번에 오답률이 제일 높았고요. 얘는 뭐라 그러냐? 사실 18번은 모르겠어. 왜 그런데 앞쪽에서 보면 7번, 8번 오답률 좀 높았고요. 그 다음에 12번의 오답률도 좀 높고요. 13번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13번 애들이 명과시를 확실하게 앞에서 찾았으면 그만 맞추는데 이걸 못 찾을 때 13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런 거고. 예, 그 정도? 하고 하나 정도 더 그냥 뽑으면 22번 정도. 그러니까 표현법 문제가 이게 사실은 일치성 문제처럼 18번도 그렇고 22번도 그렇고 찾아야 되잖아. 어쨌든 길면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볼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거고 문법 같은 경우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거는 38번이었고요. 38번은 오답률이 한 4번째 정도 될 정도로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좋은 문제긴 해요, 이것도. 그리고 39번도 아까하고 문제가 좀 비슷하죠. 이것도 설문어휘하고 이제 노팅법에 가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는 조금 오답이 높은 게 없습니다. 문법에서는 간단하게 그 정도가 기본 상황이고, 자,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자, 지문 앞에 있는 비문학 하나 할 건데 7번, 8번은 보긴 할 건데 18번과 22번은 그냥 단만 찾을게요. 단만. 이거는 18번 같은 경우는 3번에 보면 명령형 어미를 사용했는가를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가를 보면 A 바로 위에 나오죠. 보리밥 못 이겨 아이야 걱정하지 마 해서 명령어미 나오죠. 그 다음 나에서도 이수에 보면 술부어 나왔죠. 각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2번 같은 경우는 3번에 나하고 다에서 선의적 표현만 찾으면 되는 거죠. 나에는 쭉 내려오다 비의 맨 마지막 끝나는 다음에 비와 시 사이에 보면 나오죠. 이 땅에서 냄새내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다 냄새낸다는 거잖아요. 서리법 맞죠? 의문형 어미인 것도 맞고. 그 다음 다에서는 오른쪽에 잠수부라고 되어 있는 거 다음에 보면 나오죠. 그 잠수부 박스 되어 있잖아요. 그 잠수가 입을 막 벌리고 웃으며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잠수부에게 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든 잠수부는 편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문형 어미면서도 서리법 표현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같이 얘기하는 게 서리법 자체가 나오면 이걸 만약에 1번에 나오면 당연히 얘는 의문형 어미 자체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의문형 어미가 나온다고 해도 서리법으로 나올 때도 있고 서리법으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실제로 의문형 어미 나온다고 무조건 서리법을 깔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의문만 갖고 있는 거는 서리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밥 먹었어? 이건 의문형 어미 맞지만 서리법은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실제로 답이 나왔죠. 실제로 이 땅에 난 사람들 다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답이 나와 있고 잠수도 다 힘든 답이 나왔으니까 얘네 서리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한 번 정도 제가 내신 들어가기 전에 얘기할 거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그리고 명령어미가 무조건 뭐뭐 나가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나와도 명령어미 될 수 있어요. 밥 먹어! 이러면 명령어미예요. 꼭 밥 먹어라, 엄마가 그렇게 밥 먹으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당연히 밥 먹으라 하죠. 엄마가 밥 먹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일어나라고 하지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 자, 앞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4번부터 8번 사이에서는 6번, 7번, 8번 정도만 볼게요. 일단 앞에 지문을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보기 하나 정도만 볼게요. 지문 자체가 좀 길어도 큰 틀에서 문제 자체를 보면 크게 걸릴 건 없어도 하나 정도 요거만 볼게요. 그 왼쪽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청구항 1, 청구항 2, 그 다음 청구항 3. 얘네 관계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뒤에 있는 6번은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이거 그 밑에 보면 나오죠. 그냥 두 번째 문단부터 봐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까지만 보면 이게 좀 확인되는 게 있어서. 자, 특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 특허 청구 범위는 특허 출원이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사항, 즉 권리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해당 발명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방법, 기능 구조 및 변압관계 등이 서술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청구항에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오죠. 자, 위에 H에서 청구한 길은 발명의 범위를 단독으로 나타내는 독립선이다. 그래서 어쨌든 지문대로 본다면, 세 번째 문단대로 세 번째 문단대로 본다면 얘는 독립선이죠. 그 다음 청구한 2하고 3은 다른 항을 이용한 종속항이다. 그럼 얘도 종속이라는 얘기고 얘도 종속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청구 2는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일부를 한정한 경우이고,
청구 3은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에 새로운 특징을 추구하는 경우이다 라고 해서 이 종속항과 종속항은 조금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구성의 일부 행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기고, 세 번째는 똑같은 종속항이라고 해도 새로운 특징 자체가 추가된 걸로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종속항은 독립항은 물론 또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과 함정사항 등의 구성요소 제시하기 때문에 독립항보다 좁은 보호 범위를 갖는다. 그러면 이런 독립항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종속항이라는 것을 볼 때 어쨌든 뭐 할 거야? 맨 마지막에 볼 때 이런 보호에 대한 범위는 뭐 한다는 거야? 독립항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에 청구항 1, 2, 3을 보면 이런 말 나오죠. 금속,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의자. 그 다음 청구항 2. 1항에 있어서 상기금속은 철인 의자이다 라고 나오죠. 그 다음 청구항 3. 2항에 있어 목재를 포함하여 구성된 의자 라고 나오죠. 그래서 정말로 얘는 뭐에서 한정이 맞죠. 왜냐면 금속 플라스틱 중에서 금속으로만. 그 다음 청구항 3 같은 경우는 목재를 포함한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금속하고 플라스틱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금속만, 여기는 뭐 할 거야? 다시 금속 플러스 목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좀 더 범위가 좁고 여기는 좀 더 얘보다 범위가 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6번의 바로 위에를 봐보세요. 그럼 6번의 이해를 보면 그 위에 그 보기를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청구항 1. 목재로 만들어진 몸체, 상기 몸체의 내부 중앙에 형성된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 그 다음 청구항 2. 1항에 있어 상기 몸체 형성이 육극항인 연필. 그 다음 청구항 3. 2항에 있어 상기 몸체의 한쪽 끝에 부착된 질기를 포함한 연필. 자꾸 상기. 그러니까 그 6번을 볼 때도 똑같아요. 6번을 볼 때도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1항 자체는 금속, 2항 자체는 금속, 3항 자체도 똑같이 금속. 지문하고 그대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게, 분명히 밑에 선제를 보면 2번 같은 경우 찾아야죠. 질문에서 신경성과 진보성 이런 게 어느 문단인데 또 찾아야 되는 거니까 단순 요것만 가지고 문제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좀 더 확장한 게 7번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자, 그 6번의 1을 보면 A는 갑이 발명한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분명히 우리 지문에서 두 번째 문단에 읽었죠. 특허 청구 범위는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항목이라고 해서 얘네들 얘기했으니까 1번은 답이 아니죠. 두 번째, A는 특허 청구 범위는 특허 심사를 할 때 갑이 발명한 연필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 역으로 얘기하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그럼 뭐 할 거야? 특허 신청을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지문에 보면 다 얘긴 그렇지만 이런 얘기 나오죠. 네 번째 문단 시작할 때 가에서 특허 청구 범위는 특허 심사를 위한 발명은 널리 알려진 선행 발명과 비교해서 특허의 성립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걸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맞죠. 뭐하고 비교하는 거야? 이전 거하고. 왜냐면 요새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뭐냐면 짝퉁 이런 거 많으니까요. 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천안에 가면 뚜레쥬라는 빵집이 있어요. 근데 우리 되게 많이 들어본 거죠. 뚜레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놀랬고 찾아봤어요. 뚜레쥬 자체가 만약에 있고 뚜레쥬가 있는데 둘 다 프랑스어는 맞더라고요. 당연히 얘가 우리가 익숙하니까 얘가 짝퉁 같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얘가 훨씬 더 먼저 만들어진 거고 얘가 짝퉁이에요. 근데 이게 짝퉁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얘하고 연결된 거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 법원 연결된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뚜레즈라는 빵이 서울 명동인가 아마 종로 쪽에 있었나 봐요. 근데 희대의 쪽에서 파리바게트를 보고 우리도 빵집을 만들어야겠어 라고 해서 실제로 얘네한테 가서 상생협약을 맺었는데 얘네가 딱 한마디예요. 꺼져. 우리는 잘 팔고 있고 매출 잘 나오는데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얘네가 일단 뚜레즈라고 만들고 했는데 얘네가 빡쳐갖고 이거 못 쓰게끔 법원에 갔다가 소송했는데 얘네가 이겼어요. 실제로. 이거 사실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건데 뚜레즈가 얘네한테 찾아가서 돈 주면서 쓰게 해줘 해서 이제 얘네 허락받고 쓰는 거 같고 얘네는 이제 나중에 뭐 그 파리바게트도 연결된 게 있는데 파리바게트가 얘네들이 건물에 있는데 그 건물주를 찾아가서 얘네한테 내는 임대료보다 2배, 그러니까 4배 이상 더 줄게. 얘네 내보내. 우리가 들어가려고. 왜냐면 거기 매출 잘 나오니까. 그래서 얘네가 중간에 쫓겨나서 원래는 서울에 있는 기업이었는데 지금 천안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커요. 성심당 정도의 규모보다 더 커요. 얘네가. 그래서 천안에서만 그 지금은 운영하는 기업인데 연매출이 몇십억인가 봐요. 얘네도. 처음에 나도 이거 보고 짝퉁이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짝퉁. 이거 연결된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특히 중국 애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굉장히 위험 모양새 비슷한 폰이던 자동차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같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니까 침해가 안 되는 거고 반대로 걔네가 우리나라에 그 물건 판매할 때는 국내 특허하고 연결된 게 걸릴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국내 판매 못하는 거죠, 제대로. 자, 그런데 3번에 보면 말이 안 되죠. 보호 범위는 청구항상보다 넓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A에서 갑이 발명한 연필에 대한 보호 범위는 청구항 1보다 3이 넓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무조건 기본은 독립함이 보호 범위가 넓은 거고 종속함이 더 좁은 거잖아요. 아까 설명대로 보면 4번 되게 쉬워요. 반대로 갔죠. 그래서 더 좁다라고 나와야죠. 대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해야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4번과 5번은 아까 여기 얘기해서 한정, 새로운 뭐 특징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크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7번 넘어가세요. 7번은 지금 반응은 적자지 않은 거죠. 갑이 목재로 만들어진 연필에 대해서 특허권을 획득한 후에 을별경정이 다음 같은 발명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 갑은 목재로 만들어진 연필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를 보란 얘기예요. 그럼 을의발명. 목재로 만들어지면 육각형 형상의 몸체의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 형의발명. 목재로 만들어지며 다각형 형상의 몸체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이 있어 몸체 한쪽 끝에 지우개가 부착된 연필. 딱 보면 우리가 차이점. 지우개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 다각형인가 육각형인가. 다각형이 훨씬 더 육각형보다 더 각형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6학년 때 배웠잖아요. 저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저도 지금 6학년 수학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이거. 이게 제일 나 차라리 부등식 더 쉬운 것 같아. 자꾸 각불 하고 뭐가 더 면적이 어떤가 뭐 하니까 나 진짜 각불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 짜증나. 아니 이거 눈에 보여야지. 그렇다고 얘한테 그럴 수 없잖아. 이거 중학교 안 나와 이런 거. 이럴 수가 없잖아. 당장 수학해야 되는데 같이 만들고 있잖아. 그 다음 정의 발명. 목재로 만들어지면 육각형 형상의 몸체의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이 있어 몸체 한쪽 끝에 지우개가 부착되어 있고 반대쪽에 뚜껑을 포함하는 연필. 그러니까 지금 특허권을 교묘하게 뭐하고 있는 거야? 조금씩 피해가려고 하는 거잖아. 딱 봐도. 당연히 여기서 뭐 해야 될 거야? 이게 앞에 있는 거 또는 나의 지문과 같이 지문 전체를 보고 하는 거니까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나 또는 직접이나 간접적인 것들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를 판단해서 특허청은 이거를 줄 건가 말 건가, 신규 출원을 시킬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하겠죠. 1번, 을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했을 때 갑의 발명과 비교해서 구성 요소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근데 신규성이란 것 자체가 실제로 가의 원문단에 볼 때 그 얘기 나와요. 발명의 구성 요소가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완전히 일치하는 물리적 동일성뿐만 아니라 발명의 효과면에서 선행 발명과 유사함을 의미하는 실질적 동일성도 부정되어야 된다.
그럼 동일성 자체가 어쨌든 직관적으로 보인다면 뭐 한 거야? 인정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죠. 구성의 실제 동일성 자체가 있죠. 그러면 신규성 인정받지 못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게 부정돼야지 신규성에 대한 인정이 가능하다 나오니까. 두 번째, 을은 자신의 발명을 갑의 허가 없이 제품을 생산했을 때 구성요소 완비에 따르면 갑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침해라고 할 수 없겠다 라고 나오죠. 구성요소 완비는 어디에 나와? 나에서 세 번째 문단에 나오죠. 그래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확인 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원칙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기존에 특허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X하고 Y라면 확인 대상 발명에서 X 또는 Y만을 실시하거나 또는 Y-를 실시한 경우에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지만 XY를 실시하거나 XYG를 실시한 경우에는 침해를 인정된다. 그러면 실제로 2번 선지를 볼 때 구성요소 완비 원칙에 따르면 갑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게 맞죠. 왜냐면 똑같이 X 자체 Y를 그대로 지킨 게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보면 돼? 목재는 X가 되는 거고 육각형이라는 것 자체가 Y로 보는 거고 지우개가 G로 보면 되잖아요. 일종의. 세 번째, 병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했을 때 일부 구성요소가 갑의 발명의 해당 요소보다 상위 개념에 속한다. 여기까지 맞죠? 병 자체는 다각형이고 을은 육각형이니까 다각형이 더 상위 범위잖아요. 근데 상이 있을 때는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규성에 대한 얘기가 다시 가의 5번째에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읽은 다음 4번째 줄부터 나오죠.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가 상위 개념이고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가 하위 개념인 경우에는 동일성으로 판단한다 라고 나오니까 실제로 뭐가 돼? 상위 개념에 속하게 되고 그런다면 신규성 자체를 인정받을 수가 없죠. 거꾸로 간 얘기죠. 왜냐면 지금 하위가 상위이고 선행이 하위이면 무조건 신규성 제로 안 돼 이렇게 했으니까 정답 3번. 얘는 멈추게 돼 있지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이건 요 정도까지 하면 되고 왜냐면 8번도 문제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자, 이제 8번 한번 봐보세요. 자, 사례 1. 소매업자 A는 자신의 완성품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자 자신의 자전거 완성품만 조립할 수 있도록 해당 자전거의 구성품 일체를 세트로 구성해 판매했다. 그럼 지금 뭐 한 거야? 자전거 완성품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자전거를 분해해서 조립품을 하는 거죠. 약간 꼼수 같은 느낌? 그 다음 사례 2. 이것도 다른 사례입니다. 물론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사례 2를 먼저 보지 말라 그랬죠. 실제로 1, 2번 자체를 보고 그 다음에 사례 2 보고 3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짧으니까 그냥 보는 거고. 자, 일반인 B가 특정 능력을 사용해서 해충을 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허권을 얻은 후에 그런 중요한 건 특허권은 농약이 아니에요. 방법만 특허권이잖아요. 아주 교묘하죠. 농약회사 C가 해충 제거 용도로 사용되는 농약을 판매 상품으로 생산했다. 자, 그럼 1번. 사례 1에서 A가 자전거의 완성품을 판매한 건 아닌 게 맞죠. 세트로 구성했으니까. 그럼 지적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게 맞아요. 지적침해라는 게 두 번째 문단 나오죠. 나에서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 실시하는 것인데 기존의 특허 발명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할 거야?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 청구의 범위를 확인하고 해석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면 앞에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에 대한 범위는 뭐야? 완성품이었잖아요. 근데 완성품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지적침해는 아닌 거죠. 두 번째, 사례에서 A 행위는 최종적으로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간접 침해 또 따로 봐야죠. 간접 침해는 마지막 문제 나오죠. 간접 침해는 직접 침해는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특허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물건의 발명에 대한 경우와 발명의 방법에 대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특허 발명이 물건인 경우, 자전거 맞네. 물건이잖아요. 해당 물건 생산을 위해서만 필요로 하는 다른 요소를 상업적으로 실시한다면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특허권을 지닌 완성품이 아닌 구성품일체를 판매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해당 물건의 조립을 가능하게 해서 발명의 실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침해이다. 그러면 세트로 판매하는 거는 직접 침해는 아니라도 간접 침해는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2번도 안 되네. 세 번째, 사례 2에서 C가 해당 농약을 생산을 하고 판매하지 못했다면 간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 판매 안 했어. 근데 아까 읽었을 때 간접적 침해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읽는다면서 뭐 했어? 상업적인 이런 목적 자체를 실시하는 건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간접 침해 자체가 맞다고 했잖아요. 상업적 목적 실시가 뭐지? 판매할 생각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매를 안 했어도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무조건 간접 침해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3번에 판매를 하지 못했어도 처음부터 판매할 상품으로 생산했다고 분명히 사례 2에서 마지막에 뭐였어? 마지막 되게 중요한 얘기 나오잖아요. 이 농약 자체는 처음부터 판매할 상품이었어. 그래서 생산한 거라고 이미 뭐가 나왔어요. 상업적인 목적 자체가 나왔죠. 그러니까 무조건 간접 침해가 되는 거죠. 약간 단어 문제죠. 상업적 목적이 뭐야? 판매 목적.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새 이런 질문 되게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왜냐면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음악 트는 거 이런 것도 지금 불법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마스 캐롤 이런 거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에도. 그거 다 불법이니까. 괜히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법을 다 막아버린 게 그런 거죠. 요새 이런 것 때문에 가수에서 까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규혁이죠. 그래서 이규혁이 못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박진영도 지금 계속 얘기 나와요. 사실. 문제 있다고. 진짜 문제인지 모르지만 들어보면 정말 비슷하긴 한데 아직 피해간 것 뿐이죠. 그러니까 몇 마디가 유사하냐 이런 거니까 그걸 피해서만 만들고 있는 거니까 유사하다고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부활 리더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 음악 안 들어. 듣다가 보면 왠지 이상한 거 만들 것 같아서. 그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 실제 지문에 속해요. 이런 법에 연결된 것들이 굉장히 최신의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거 법진문이지만 사실 경제적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기본적으로. 그리고 법의 문제 자체가 다 거의 대부분이 경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보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나도 역시나 이혼해봐. 그러면 뭐가 들어가? 그냥 이혼하고 끝이야? 아니잖아. 재산 분배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다 가져. 뭐 이럴 거야?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한 거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애는 네가 키워. 나는 지금 노니까. 근데 현재 직업 구하기 전까지는 나 영업비 못 줘. 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자기 애인데 좀 심하지 않나? 근데 기본적으로 협의하면 둘이 그렇게도 할 수 있대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얼마 이상 벌면 이제 얼마 정도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건 가장 깔끔한 건 이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언젠가나 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직 잠재적이잖아요. 저는 항상 두 가지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범죄가, 즉 범죄인이 될 가능성을 갖는다.
왜냐면 현재 범죄인이 아닌 것 뿐이니까요. 언제든 범죄인이 될 수도 있죠. 이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을 내포한다. 하지만 가능성 내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인을 꼭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요. 여기 더불어 저도 마찬가지죠. 결혼한 사람은 이혼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렇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이혼할 가능성이 제로지만 결혼한 사람은 유지하거나 이혼하거나 둘 중에 하는 거니까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이혼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도 생각해야죠. 이 확률 분포 이런 것들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번째 시행인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간접침해에 해당된다. 그렇죠. 왜냐면 이미 3번에서 정답 나왔으면 간접침해가 된다면 4번도 당연히 간접침해가 되는 게 맞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3번, 4번이. 그럼 둘째 하나가 무조건 정답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마지막 5번. 사례 2에서 시행인은 해당 농약으로 B가 획득한 발명을 실시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데 이거 직접 침해 안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발명을 실시한 것은 아니죠. 왜냐면 앞에서 B는 방법만 가지고 특허권을 얘기하고 C는 실제로 뭐해서 농약을 만든 거니까 직접 침해할 때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과 간접을 볼 때는 직접의 범위가 좀 더 좁은 거고 간접의 범위가 좀 더 넓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일 때는 문제가 안 됐어도 간접일 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 범위 다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네,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진 않았지만 니네가 22번부터 26번 보면 느낀 게 있을 거예요. 물세 노정기를 한번 했었죠. 그죠? 노정기는 그래서 아마 기억났을 겁니다. 겨울방학 했었기 때문에. 만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웃사가 무조건 저항하는 게 아니라 힘든 얘기 할 수 있다고. 그런 같은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깨야 될 게 올해 중에 특히 도식화된 것들을 도식화시키지 않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어디서 니네가 볼 거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이감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볼 겁니다. 이감이 그런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교재 중에 하나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교재가. 왜냐면 자꾸 낯설고 새롭고 이거 분명히 그걸로 가야 된다라는 걸 자꾸 깨줄 거니까요. 그런 게 이제 많이 볼 거예요. 이감이 원래 그런 거 특징으로 잘 만드는 회사예요, 사실.